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자, 오늘 국가직 국시험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정법이 어렵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안 됐지만 사실 행정학도 그렇게 만만하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다만 아주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게 7급에서 출제했던 문제들 있죠.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이라든가 또 민츠버그 모형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죠. 예, 과거 이제 7급에서는 자주 물어봤던 문제인데 이제 9급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요, 그 1번 문제 지금 제 보고 있는데 1번 문제에서 관방학이라는 게 나왔죠. 관방학 사실은 새행정학 3.0이라는 책에도 좀 소개가 돼 있고 한데 제 기본서는 사실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예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좀 관방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조금은 고민하셨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 깊이는 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취급 기출문제 정도 수준까지만 잘 보셨어도 거의 대부분 해결이 가능했던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마찬가지 제가 이전 영상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7급 그러니까 제 9급만 보실 게 아니라 7급 문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하시면은 고득점 맞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1번 문제 보니까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죠. 기억선지야 여러분들 워낙에 많이 보셨죠. 귤릭이 나왔죠. 귤릭의 포스코브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죠. 맞고 얘도 두 번째 관방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관방학이 출제가 아예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학의 역사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 관방학이라는 게 이 뒤에 그 국가만 바꿔놨더라고요. 국가만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통 우리는 미국 행정의 역사만 거의 출제를 대부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이제 다른 국가들 거,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나왔는데 관방학은 독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랑스는 경찰학 이게 이제 이거로부터 발전한 행정이라 행정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행정 3.0에 포함된 내용들 출제는 거의 안 됐지만 그걸 따로 자료를 드렸는데 요번에는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디귿은 쉽게 나오죠. 윌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윌슨은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이니까 정치행정 이원론 정말 많이 보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잡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니은 하나 가지고는 고민을 했었을 수 있는데 나머지 기억하고 일단 디귿은 명확하죠. 아마 관박이 조금 애매하셨던 분들이라도 아마 2번 아니면 4번 선지 중에 하나 고르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살펴볼게요. 2번 문제는 보니까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바로 나오죠.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행한다. 사회적 형평성이란 단어는 이제 실적주의 이후에 나오는 대표 관료제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자마자 실적주의 보자 맞아 대표 관료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나머지 간단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는 약간의 상식 정도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의회 얘기 나오고요. 첫 번째 선지 입법권 행사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대통령도 공식적인 참여자죠. 제가 비공식적 참여자랑 공식적인 참여자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인지 아닌지 갖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령 정당은 대표적으로 비공식적인 참여자죠. 세 번째가 결국 정답인데 행정기관은 공식적인 참여자는 맞죠. 공식적인 참여자 맞아요. 근데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마치 말이 안 맞죠. 보통 우리가 위임받은 법인 내에서는 재량권을 다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상식 정도만 있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정답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재량 행사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네 번째도 간단했죠.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이 무의사결정 행위는 정답 4번이죠. 강압적이고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다른 기출 문제에서 테러나 그다음에 폭력도 사용한다 이런 게 여러 번 나온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를 제기한 사람들한테 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슈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기도 하죠. 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또 비교적 간단하게 정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 5번 문제가 민츠버그 나왔죠. 민츠버그가 예전에 7급에 좀 자주 나왔고 최근에도 9급 문제 나왔죠. 근데 9급 문제 최근에 나온 것은 단순하게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서 민츠버그 유형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적당히 집어넣고 나머지 한 개 이제 홀라크라시라고 데프트라 학자가 구분한 이 홀라크라시를 집어넣어서 틀린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츠버그 문제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본 케이스는 사실 7급 문제는 참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동영보고서 냈던 문제인데 민츠버그에서 이렇게 됐죠. 주된 조정 방법은 기술의 표준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핵심 운영 병원, 뭐 부문, 이게 규모 크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이나 대학 여기 나왔다. 보시면은 얘는 그래서 전문적인 관료제죠. 전문적인 관료제. 그래서 대학 병원에 보면은 각 과의 전문성이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전문적인 관료제죠. 얘도 뭐 정답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여섯 번째 문제 보니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면, 자 얘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죠. 보니까 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중앙관세장의 예산 요구 작성 및 제출인데 예산 요구 작성은 5월 말까지죠. 그리고 국회 본회의 심의가 가장 마지막이죠.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끝 단계고 그 전에 하는 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죠. 그래서 나가 가장 끝에 가야 되고요. 그 앞에 다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이 그 앞에 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 예산 요구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제출하고 그럼 국회 가서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 마지막으로 이제 본회의 올라가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 답이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하게 2번으로 쉽게 유추가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 세금 이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야죠. 경상적인 거. 이 경상적인 가능성은 반복적인 수입. 얘 말고는 이제 일시적인 수입이죠. 딱 그 순간만 들어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3 매각 수입이죠. 제3 매각은 계속 일정한 주기로 매각을 하면은 경상적인 수입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매각했을 때는 그 순간만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3 매각 수입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경상적 수입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 수입이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들을 테고 그 다음에 사업이 안 되면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시적인 수입 예시로 들어온 게 대표적인 제3 매각 수입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사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여덟 번째는 대표관료제에 나왔죠.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사실 앞에 유사한 문제 있었죠. 그 실적주의 나왔었는데 분명히 그죠? 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런 문제였고요. 첫 번째,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실적주의 효율을 구현하는 제도다가 아니라 얘는 대표관료 대표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는 제도죠. 형평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의랑은 또 상반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1번이고 그래서 얘도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이 아홉 번째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이상하게 공무원 9급 시험에만 놀랍게도 자주 나오죠. 윌리엄 던의 정책 분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국내 그 윌리엄 던 그 미국 교수의 또 제자분들께서 그래도 번역해 오셔가지고 또 엄청나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또 9급 시험에만. 이 9급뿐만 아니라 저기 국회 8급 문제 보면은 또 정책 분석론 문제를 참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답이 경계 분석인데 사실 이 책 안 보면은 의미를 모르시죠.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면 저는 기본적인 다 넣어놨는데 아마 대부분 수험생 잘 없을 거예요. 누적 도수 분포가 뭐고 이런 게 없을 거고 아마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요 5번을 고르셨죠. 포화 표본 요거 딱 보고 이제 바로 이 단어 키워드 하나 보시고 경계 분석 하고 이제 고르셨을 건데 사실 제가 이번 해설에는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표 이렇게 너무 해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고 이게 파레토 차트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윌리엄 던 교재에 사실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어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다 도출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부처에 가가지고 그 부처에 있는 그 특정 정책과 관련, 예를 들어 환경 문제다. 환경, 우리나라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가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 만나보는 거예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뭐라 생각하냐. 그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몇 가지 얘기하겠죠. 몇 가지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 빈도를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 얘기, 네 가지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 공무원한테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 없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 하겠죠. 아, 그 학회에 유명한 교수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 환경부 가보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한 네 가지 얘기하시던데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원인 없나요? 라고 그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앞에 네 가지가 이미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원인이 크게 나오진 않겠죠. 겹칠 테니까. 신규로 이제 의견 낸 게 한 두세 가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교수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야. 기후에너지 환경부 말고, 교수님 말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더 없나요?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또 이제 다음 사람한테 가보는 거죠. 그 다음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앞에서 세 번째 가가지고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한 네 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한테 가니까 한 두세 가지 얘기하시더라. 이때까지 안 나온 거 중에서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냐라고 세 번째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무래도 앞에서 이 얘기 다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줄어들겠죠. 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새로운 이 의견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게 경계예요, 경계. 이 경계. 그리고 이제 이걸 누적을 하면은 누적 빈도에서 하면 이렇게 쭉 쌓이겠죠. 4, 3, 2, 1이니까 뭐 제가 한 10개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찾아가 보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경계를 찾은 거예요. 아, 이 문제의 원인은 이해관계자들 다 모아서 물어보니까 한 10개쯤 나오네. 요게 파레토 차트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안 들으시면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9급에 나올 법한 내용은 아닌데 워낙 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아까 표현이 나왔던 거고, 아까 이제 포화 표본 추출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이해관계자들을 찾아가는 방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에너지 환경부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담당자 찾아가가지고 그 담당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해관계자 누구 있냐? 그럼 이해관계자 누구는 물어보면 그 교수가 얘기하나, 무슨 대학 교수 얘기 나왔어요. 그 사람은 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누구 없냐?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냥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필드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다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방법을 포화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자, 이 얘기는 뭐 더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정답은 그래서 경계 분석이고요. 10번째는 참 그죠, 틀리시면 안 되죠. 페로의 기술 유형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었죠. 우리 두 문제 이렇게 외우고 있었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장비 10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 문제 보니까 과합의 다양성 높고요, 분석 가능성 높아요. 공학적 기술이죠. 이렇게 정답은 쉽게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 이게 좀 골치 아팠죠. 근데 이게 생소하긴 했는데, 주인 대리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결국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약간 우리가 뭐랄까요, 좀 그 선지 간에 비교를 좀 해보면은 또 답이 좀 쉽게 나올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1번하고 4번 선지가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1번, 4번. 그러니까 이 다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주인 입장에서 소수의 대리인만 있으면 불리하잖아요. 경쟁을 안 할 테니까. 다수의 대리인 후보들이 많으면은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수한 대리인이 선발될 거고, 이게 이제 다수 대리인 문제 그 부분이고, 선별은 말 그대로 선별하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더 적절한 대리인일까 좀 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스크리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냥 제출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별도 시험을 본다든가 추가적인 어떤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선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 3번이고, 평판 개념은 조금 생소하긴 하실 거예요. 평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대리인이 예를 들어서 이 업계에서 굉장히 업계가 좁은 업계야.
그 상황인데 이 대리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이 업계에서 평판이 낮아지면 이제 일자리 못 얻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인 대리인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업계에서 평판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자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신호 발송인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대리인 입장에서 내가 우수한 사람이야 라고 이 주인한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신호 발송이에요. 정답은 3번이고 이 문제도 이번에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2번째 문제요. 정책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뭐 간단했죠. 1종 오류, 2종 오류, 그 다음 3종 오류 이렇게 나왔죠. 3종 오류는 사실 우리 앞에 했던 그 윌리엄 던 있죠. 던 교수의 정책 분석론은 정확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했다는 거. 문제 자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본할 때 예시 들은 이런 거 있죠. 내가 성적이 낮아. 성적이 너무 낮은데 이 원인을 내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내가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실제 문제는 내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야. 근데 내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교재가 문제라고 정의한 거예요. 나의 성적이 낮은 원인은 실제로 보니까 교재가 나빠서 성적이 낮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재를 바꾸는 게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실제 나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공부 시간이 부족한 건데 공부 시간이 부족한 실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잘못된 문제, 즉 교재가 문제라 생각하고 이걸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공부 시간 부족한 건데 이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잘못 정의해가지고 잘못된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얘기 핵심이에요. 나머지 1종 오류, 2종 오류는 다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가 13번 문제예요. 롬제과 두 분위기의 행정 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야, 이건 이제는 구급 시험에서 롬제과 두 분위기 행정 책임 한번 출제됐죠.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다 맞추셨을 거예요. 이 법률적 책임이라는 건 결국 통제 원칙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국가공무법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복종 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바뀐다 얘기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적인 책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제 원청이 바깥에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예요.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사실 정답은 3번인데 나머지 다 아시죠? 다 이게 뭐 초두 효과니 그 다음에 뭐 상동 오차니 체계적으로 우리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 혼 이펙트 얘 조금 생소하셨죠. 얘. 근데 이거는 설명을 보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셨을 거예요. 하나의 평균 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요소도 모두 긍정적으로 주는 거 이거 할로 이펙트죠. 후광효과라고 하죠. 후광효과.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 후광효과고요. 혼효과는 약간 상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이제 사실 논리는 비슷한데 나쁜 게 하나의 나쁜 요소가 다른 것까지 다 나쁘게 평가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혼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번 문제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공직전리법 나왔어요. 재산 등록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기억일이 바로 나오죠. 근데 영리 업무 금지 같은 경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이 국가공무법이고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이걸 보니까 이번에 공직윤리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귿은 니은 디귿밖에 없어서 이거 안 되니까 결국은 답은 2번이 나오죠. 얘도 쉬웠고요. 16번째 문제도 뭐 간단했죠. 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일정한 기간만 근무하는 게 맞고요. 이 별정직이었죠. 이게 틀렸죠. 이게. 임기제 공무원은 카테고리가 일반직이 들어오죠. 일반직. 이거 잘 하셔야 되죠. 일반직에. 그러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번 나오고요. 17번째 문제 볼게요. 17번째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는 조금 지엽적이긴 했어요. 물론 속어인데요. 그래서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보특, 부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끼리 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렇게
이 불균형도 조정해 주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보통교부세죠. 보통교부세는 위에서 중앙에서 지방사회에 내어준 수직적인 어떤 조정 역할도 하고요. 또 지방 사이에서 재정 격차를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 수평적인 조정이라 부르죠. 그래서 얘도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야, 이거 조금 글쎄요. 7급 문제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45%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내려줄 때도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떼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원 일부를 떼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45%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예타 나왔죠.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예타. 예타인데 정답은 3번인데 이거 다른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죠. 분석 반복할 때 예타가 세 가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과거에 근무할 때 요거 이제 그 가중치 때문에 한번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경제성이랑 정책적 분석이랑 지역 균형 발전을 세 가지 다 봐요. 대신에 이게 여기다 가중치가 다른 거죠. 이렇게. 과거에는 경제성을 좀 많이 보다가 몇 년 전에 개편되면서 경제성보다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쪽으로 이렇게 가중치를 좀 줬다. 셋 다 봐요, 그 여전히. 그래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셋 다 본다. 여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조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요거 세 가지를 이 가중치 주고 계산하고 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에타 결과 에타 사항성이 있다를 판단할 때는 AHP 값 계산해요. 요거. 그래서 이제 0.5보다 넘어가면 0.5 이상이면 이렇게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해요. 대신 그 평가할 때는 요 세 가지 다 본다는 거죠. 19번에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도 사실 7급 문제 많이 나왔죠.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7급 문제 기출문제 잘 보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고요. 그 예산 결정의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다 제시했고요.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결정 흐름 서로 느슨하게 연결됐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틀렸는데 얘네 틀렸죠. 세입 의사결정 흐름은 세입이라는 건 정부 입장의 수입이죠. 근데 정부 입장 수입이란 말은 누군가가 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을 말 그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너가 많이 부담해라. 설득의 정치를 했죠. 설득의 정치. 제약 조건의 정치는 예산 균형에서의 정치가 예산 균형 흐름에서 일어나는 정치가 제약 조건의 정치야. 제약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세출은 기본적으로 세입을 넘어갈 수는 없죠. 빚지는 아닌 이상 여기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그러니까 즉 세출의 제약이죠. 세출의 제약이 있다는 거고. 정확한 그래서 얘도 뭐 간단하게 나오죠. 7급 문제 좀 풀어보셔야지 이번에 좀 고득점 받으셨을 것 같아요. 20번 문제요. 전자정보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런 문제였고 G4C 나왔고요. 정답은 이게 저예요. 이거 갖다 위치 바꿔놨는데 C2G가 아니라 G2C죠. 그죠? 정부24는.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자. 정부24는 G4C. 정부가 G2C. 예를 들어서 정부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요즘 G2C 뭐 이런 것보다는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쓰죠. G4C 이렇게 시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출 문제 과거에 역시나 제가 다른 이 영상에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출 문제를 아주 반복을 잘 하셔야 되고 구분만 보셔가지고는 완벽하게 커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번에 뭐 지방직 합격선이 분명히 낮아갈 테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9급 위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7급 몇 년치면 추가로 더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루빈이라든가 민츠버그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깊이 있게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7급에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던 문제였는데 이런 것까지만 더 보셔더라도 이번에 뭐 한 90점까지는 잘 받으셨을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90점 이하 받으신 분들은 사실 애초에 이제 기출 문제 숙지가 좀 안 되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평가를 드린 거고 이번에 평을 보니까 역시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행정학은 그래도 무난했다. 근데 아주 쉬웠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한 90점 이상 받으셨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잘 보신 것 같고 그런데 뭐 다시 좀 자꾸 반대 얘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행정학에 들어가는 직렬은 워낙에 합격선이 높기 때문에
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행정학 90점이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방직을 메인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면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번 시험에서 한 80에서 한 85점만 받으셔도 아직 무난하게 잘 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또 자세한 해설은 제가 학원에서 다음 주에 촬영이 있으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행사학을 이제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국가직을 노리시면 안 되고요. 지방직, 이미 끝나시긴 하지만 지방직은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특히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행정학이 포함된 일반 행정직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방직은 이제 채용인을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합격선이 분명히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번 시험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힘내셔가지고 지방직 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